1944년 6월 9일, 튠은 처형토로 변했다. 99명의 남자가 광장에서 처형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바람에 흔들리며 SS는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저항군의 한 번의 공격이 잔혹함을 불러왔다. SS는 작은 보복에 만족하지 않았다. 하인츠 람머딩의 명령해 이 도시는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공개적인 사례로 변했다. 매달린 시체들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라 공포의 교훈이었다. SS가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을 적용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왜 튠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학살이 프랑스 저항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튠을 내에서 제3제국의 분노를 일으킨 공격.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적 침공은 프랑스의 정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단 6주 만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여겨졌던 프랑스군은 베르마흐트의 압도적인 징역에 무너졌다. 6월 14일 독일군은 파리를 행진하며 6월 22일 휴전 협정 서명을 통해 프랑스의 패배가 확정되었다. 프랑스는 두 지역으로 나뉘었고 북부와 대서양 해안은 점령 지역이 되었으며 남부에는 필리프 페탱 원수의 지휘 아래 비시 정부가 설치되었다. 점령 초기 몇 달은 복종과 체념의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건의 빠른 전개에 충격을 받아 새로운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평온 속에서 첫 저항의 중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점령에 대한 국가운동은 파리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반응으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초기 그룹들은 매우 원시적인 방식으로 활동했으며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침략자에 대한 거부의 상징을 그리거나 작은 파괴 활동을 했다. 1940년 6월 18일 런던에서 샤를 드골은 싸움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다양한 배경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감대를 얻었다. 저항운동은 공산주의자, 공화주의자, 보수적 가톨릭 신자, 군주주의자들이 함께한 이질적인 집합체로 성장했고 프랑스를 해방시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했다. 그들의 초기 활동은 겸손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전화선 차단, 비밀신문의 배포, 연합군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고립된 활동은 점차 더 복잡한 작전으로 발전했다. 구조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더 큰 규모의 파괴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철도 선로 폭파, 탄약 창고 공격, 소규모 독일군 순찰대에 대한 매복 등이 이루어졌다. 농촌과 산악지역에서는 마키라는 게릴라 부대가 나타났다. 이들은 나치의 강제 노동 서비스에서 도망친 젊은이들로 처음에는 숲에 숨어 있었으나 곧 적극적인 전투원이 되어 지형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독일군의 반응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잔혹하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독일 당국이 선택적인 체포와 집단 벌금 같은 억제적 조치를 취했으나 1943년에는 탄압이 무자비한 형태로 변했다. 동부 전선에서 온 장교들과 부대들이 프랑스에 도착하면서 그들은 소련의 파르티잔에 대해 사용한 극단적인 잔혹 행위를 프랑스에 도입했다. SS의 최고 지휘관 하일리히 힘너는 동부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을 프랑스에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독일 군인이 한 명 죽을 때마다 적어도 10명의 프랑스 시민이 처형되도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저항운동과의 싸움을 전체 인구에 대한 무자비한 전쟁으로 변모시켰다. 집단 보복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고 이는 미래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살해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건물들은 이웃 마을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불태워졌다. 동부에서 유대인과 슬라브 민족에 대한 대학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젠 슈트루펜 부대는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멸 작전을 펼쳤다. 집단 처형은 공개적인 장면이 되어 주민들이 이웃의 총살 또는 교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되었다. 독일 지휘관들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시민들에게 교육적 교훈으로 간주하며 저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없애기 위한 힘의 과시로 보고 있었다. J2SS 펜저다스 라이히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그 잔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동부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경험한 이들 부대원들은 소련 민간인에 대한 학살의 증인과 실행자였다. 그들에게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들의 지휘관 하인츠 람머딩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가장 잔인한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으로 저항자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다른 마을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그의 부하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폭력의 확산 속에서 저항군 자체도 그들의 방법을 과격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군사적 목표에만 집중했으나 1944년에는 프랑스 협력자들과 게슈타포의 고위 관리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폭력과 반폭력의 순환은 더욱 격화되었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의 전쟁터가 되었다.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 순환을 촉진시키며 그 이후 며칠 동안 저항군은 독일군의 증원 병력 이동을 방해하려는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 극단적인 대립의 분위기 속에서 튠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되었다. 복수와 잔혹함의 냉혹한 논리는 프랑스 중부의 작은 마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그 마을은 점령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의 상징이자 무대가 되었다. 제3제국의 그림자 아래 테러에 맞선 저항. 1944년 6월 7일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상륙한 하루 뒤 작은 도시 튠은 이례적인 소리로 깨어났다. 총성과 폭발음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자크 샤프와 그의 FTP 프랑스 저항군 분파가 이끄는 저항군은 4년간 도시를 점령해온 독일군의 주둔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공격의 대담함에 놀란 주민들은 창문과 문을 통해 무기와 수류탄을 들고 주요 거리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젊은이들을 지켜보았다. 튠은 5,000명의 주민을 가진 도시로 프랑스 남서부를 연결하는 주요 경로의 위치에 있어 독일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 도시는 독일 95 보안연대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이 연대는 주로 나이가 많거나 전선에서 병이 나서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병사들로 구성된 2선 부대였다. 이 상대적인 취약점과 연합군 상륙 소식에 의해 생겨난 열정은 저항군을 더욱 자극하여 공격을 결행하게 만들었다. 공격은 여러 목표에 대한 협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여성학교에 위치한 독일 군부대, 기차역, 시청, 그리고 우편소. 약 200명의 저항군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이 지점들을 빠르게 장악하며 기습을 성공시켰다. 기차역에서는 18명의 철도 경비원이 포로로 잡혔지만 그들은 마키군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부는 몇 시간 후 독일군의 방역 중에 저항군으로 오해받아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전고가 지나면서 전투는 도시 북쪽에 위치한 여성학교에서 격화되었다. 이곳에는 주요 독일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탄약이 부족했지만 굳은 결심을 한 저항군은 건물에 침투해 불을 질렀다. 탈출을 시도한 독일 군인들은 사살되었으며 일부는 혼란 중 자신들의 수류탄에 의해 죽었다. 전투는 남쪽의 무기 공장인 수일락으로 확산되었고
이곳 역시 저항군의 손에 넘어갔다. 오후 초반 저항군은 예기치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튀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후속 추정에 따르면 독일군의 사망자는 37명에서 50명 사이였고 실종자는 최대 60명에 달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힌 후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는 25명에서 37명 사이로 추정된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힌 SDSS 정보부의 9명의 요원들이 총살된 일이었다. 이 일시적인 승리는 노르망디 상륙 이후 저항군이 벌인 더 큰 노력이 일환이었다. 런던 라디오를 통해 전달된 지시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마키군은 독일군의 지원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을 강화했다. 튀르는 중요한 물류 노선으로 그 통제는 일시적일지라도 이 지속적인 괴롭힘 전략에서 중요한 성과를 의미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6월 8일 저녁 J2SS 펜저 다스 라이히의 첫 번째 탱크가 튀르의 외곽에 도착했다. 이 엘리트 부대는 몽토반에서 노르망디로 향하고 있었으며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전환하여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압도적인 힘을 앞에 둔 저항군은 도시를 급히 떠나 주변의 숲과 산으로 도망쳤다. SS의 초기 부대들은 무기공장 근처의 수일락 지역에 본부를 설치한 후 호텔 모데른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밤새 도시의 외곽을 감시하며 복수작전을 준비했다. 이 부대의 지휘관 하인츠 라머딩은 예시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을 꺾고 마키군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은 그의 부하들이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튀르 공격에 대한 독일군의 반응은 과도한 보복의 시스템적인 패턴을 따랐다. 저항군이 일시적인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도시의 주민들은 SS군의 잔혹성을 알고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6월 8일 밤 튀르에 내린 침묵은 새벽 첫 빛이 비치면서 일어날 비극을 예고했다. 튀르에서의 무고한 학살, 마지막 복수의 행위. 1944년 6월 9일 새벽 튀르는 긴장감 속에서 깨어났다. 비어있고 조용한 거리는 군화와 군 차량의 바쁜 소리로 가득 차며 처벌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SS의 순찰대는 검은 유니폼과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체계적인 체포 계획에 따라 각 동네를 순찰했다. 집집마다 군인들이 침입해 모든 남성의 출석을 요구했다. 신분증,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남성들을 가족들과 분리시켰고 그들은 곧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직감을 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수백 명의 남성들이 무기 공장 앞에 있는 수일락 광장으로 끌려갔다. 16살의 어린이부터 70살의 노인까지 모두 아직 자신이 겪을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갔다. 정고가 다가오자 3,000명이 넘는 남성들이 광장에서 한낮의 무더위 속에 모였고 그들은 무기를 든 군인들에 의해 감시당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집에 갇혀 있음을 강요당했고 그들은 열린 창문 사이로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정고가 지나면서 선별 작업이 시작되었다. 게슈타포의 장교인 발터 슈말트는 이 작업을 여러 차례 경험한 듯한 정밀함으로 지휘했다. 남성들은 외모, 직업 또는 단순히 선별자의 인상에 따라 임의로 그룹으로 나뉘었다. 더 강해 보이거나 젊어서 의심을 받는 이들은 처형을 위해 선택되었다. SS 장교들 사이에 눈짓과 교환으로 누구가 살아남고 누구가 죽을지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120명이 처형될 것으로 선택되었으나
지역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그 수는 9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숫자는 거의 최소한의 양보였으며 비극의 크기를 전혀 덜어주지 못했다. 선별된 사람들은 10명씩 나누어져 이미 처형을 위한 도구들이 준비된 도시의 여러 지점으로 끌려갔다. 가로등, 발코니, 그리고 거리의 나무에 전략적으로 걸린 밧줄들. 처형 방법은 단순히 죽이는 행위 이상의 의도된 것이었다. 각 피해자는 가로등이나 발코니 옆에 놓인 사다리를 올라가게 되었고 군인이 그들의 목에 밧줄을 묶었다. 매듭이 확실히 조여진 후 사다리는 급격하게 제거되어 그들을 공중에 매달았다. 죽음은 즉각적이지 않았고 느린 질식으로 인해 고통이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어떤 군인들은 이 과정을 참지 못하고 희생자의 다리를 당기거나 권총으로 쏴서 죽음을 재촉했다. 처형자들은 자신들이 가하는 고통에 대해 섬뜩한 무관심을 보였다. 처형과 처형 사이 SS 군인들은 광장 앞의 티볼리 카페에 모여 현지의 와인을 마시고 그라모폰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부렸다. 가해자들의 이런 천박함과 피해자들의 고통 사이에 음산한 대비는 상황의 공포를 더욱 부각시켰다. 숨겨져 지켜보던 주민들에게 실행자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은 그들의 죽음만큼이나 두려웠다. 피해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존엄을 지키며 걸었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구걸하거나 도전의 말을 외쳤다. 한 젊은 교사는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임신한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동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한 지역 의사는 자신의 죽음이 공동체의 건강관리 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말은 무시되었다. 튠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철도 노동자는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았다. 오후가 지나면서 튠의 거리는 비참하게 매달린 시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잔혹한 장면으로 변했다. 독일 당국은 처음에 시체를 내리기를 금지했으며 시체들이 경고의 의미로 노출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강력한 협상 끝에 그날 밤에야 가족들이 시체를 회수할 수 있었고 많은 시체는 급히 튠 외곽에 있는 QAU의 임시 공동묘지에 묻혔다. 이 공개적인 처형들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 SS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저항에 대한 지원이나 점령에 대한 도전은 참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피해자들을 공공장소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반란의 결과가 기억에 각인되도록 하려 했다. 총살이 아닌 교수형을 선택한 이유도 우연이 아니었으며 최대한 굴욕감을 주고 고통을 연장시키려는 전략이었다. 튀르에서의 학살은 처형들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인 6월 10일, 독일군은 149명의 남성을 선정해 다하우 강제 수용소로 강제 이송시켰고 그들 중 101명은 몇 달 내에 사망했다. 그동안 무기 공장은 고문센터로 변했으며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밀리시아는 저항자들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튀르의 가로등에 매달린 99개의 시체는 단지 개개인의 희생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치 정권이 어떻게 저항을 억누르려 했는지의 체계적인 잔혹함을 상징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테러 전략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예정이었고 결국 점령군의 고위 장교들까지도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나치 군사령관의 재판, 괴물의 포획. 2차 SS 펜저 사단 다스 라이히의 장교들 중 헬무트 캠프는 3대대의 사령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09년 예나에서 태어난 이 장교는 동부전선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소련의 파르티잔에 대한 작전에서 그의 효율성으로 이름을 알렸다. 겨울,
지토미르 베르디체프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그는 철십자 기사 훈장을 받았으며 이는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장교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었다. 1944년 봄, 그의 부대 재편성을 위해 프랑스로 전출된 캠프는 그 지역의 마키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44년 6월 9일, 그는 지역에서 작전을 감독하고 있을 때 브로에일로파 근처에서 장드 레지스 긴구앙 대대의 장교가 이끄는 저항군에 의해 매복을 당했다. 리무쟁 지역의 저항군은 조르주 긴구앙이라는 공산주의 교사가 이끌고 있었으며 그는 마키의 총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캠프 장교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었다. 캠프의 포획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을 철저히 추적한 결과였다. 저항군은 식물들 사이에 숨어있던 중 차량에 총격을 가하여 운전사와 호위병을 즉시 사살했다. 캠프는 권총으로 방역하려 했으나 빠르게 제압당하고 무장 해제되었다. 수백 명의 프랑스인들의 생사를 좌우하던 이 장교는 이제 자신이 끝까지 추격했던 이들 손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캠프는 긴구앙의 주둔지인 몽가르강 근처 숲속의 주요 캠프에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저항군에게 이 장교는 툴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처형한 나치의 잔혹함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그의 포획은 독일군 지휘부에 대한 전략적 타격만이 아니라 나치의 테러 정책의 주요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정의를 실현할 기회였다. 툴에서의 처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도달하자 저항군 캠프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했다. 많은 저항군들은 피해자들 중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으며 이는 캠프의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툴 출신의 한 마키는 그의 아버지와 두 형제가 처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즉각적인 복수를 요구했다. 다른 이들도 주변 마을에서 일어난 비슷한 잔악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모두 캠프와 같은 고위 장교의 명령에 의해 자행되었다. 저항군의 지역 지도자이자 독일군과 여러 차례 격돌한 전투의 베테랑인 조르주 긴구앙은 포로의 상징적인 가치를 이해했다. 짧은 논의 끝에 그는 전술적 고려와 병사들의 감정을 모두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캠프는 툴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처형될 것이다. 이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긴구앙은 그가 이 장교를 살아있게 두는 것이 자신의 병사들로부터 약함이나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944년 6월 10일, 캠프는 포획된 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 그의 처형의 정확한 정황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독일군의 군용 구급차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 이 처형 방법은 툴에서의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을 동등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극단적인 방법이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저항군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이 처형은 집단적인 복수의 의식을 의미했다. 캠프의 잔혹한 처형은 전쟁의 역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다. 그동안 저항군은 포로를 취한 후 정보를 얻는 것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처리를 했지만 캠프 사건은 그들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보복의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잔혹함에 대해 점점 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항군에게 캠프의 죽음은 고위 독일 군 장교도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캠프의 포획과 처형 소식은 빠르게 다스라이히 사단의 동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개인적인 친구인 SS 슈르만반 nem피어러 아돌프 티크만 1대대 사령관은 저항군에 의한 소식을 들은 후
전투 중이던 농촌 지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디크만은 동부 전선에서 캠프와 함께 싸운 경험이 있었고 그의 파르티잔 전투에 대한 냉혹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동료이자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이는 나중에 재앙적인 복수로 이어지게 되었다. 디크만이 추적한 결과 그는 오라도르 수르 글란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이 마을은 협력자들에 의해 캠프에 시체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마을에 도달한 디크만의 부대는 실제로 군용 구급차에서 캠프에 불타버린 시체를 발견했다. 이 비극적인 광경과 저항군에 대한 분노는 디크만을 더욱 극단적인 반응으로 이끌었다. 상급 지휘부와 상의 없이 디크만은 마을 전체가 캠프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1944년 6월 10일 그의 부대는 오라도르 수르 글란을 둘러싸고 저항 활동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이 마을의 주민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여러 곳에 나뉘어 총살당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은 교회에 갇힌 뒤 그 교회는 불태워졌다. 총 642명의 민간인이 캠프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되었으며 이는 폭력의 악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헬무트 캠프의 처형은 저항군에게는 정의의 실현이었고 독일군에게는 끔찍한 범죄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양측이 서로의 잔혹함에 보복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그의 시신은 브로에일로프에 묻힌 후 1963년에 베르뇌유 군사묘지로 이장되었다. 캠프의 죽음은 복수의 악순환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툴에서의 처형 이후 시작된 복수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었다. 두려움과 저항 사이 용감한 자들의 마지막 전투. 6월 10일 아침 툴의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이 방금 겪은 비극의 규모가 드러났다. 밤새 그들의 몸이 걸려있던 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공포의 흔적은 여전히 각 기둥과 발코니, 교수형대가 되었던 나무들 속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었다.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이제 그들의 죽은 자들을 회수하고 묻는 고통스러운 일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QEU의 임시 공동묘지에서 단지 개인 물품이나 옷 조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채 묻혀 있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처형당한 53세 마르그리트 라발은 그날 아침을 악몽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묘사했다. 몇 년 후에 수집된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시를 돌아다녀야 했고 그들이 아무런 표식 없이 급하게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이야기가 수십 가구에서 반복되었고 그곳의 여성들은 이제 가정의 유일한 가장이 되어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마주하고 있었다. SS가 사용한 임의의 선택 시스템은 고통의 무작위적인 지도를 남겼다. 어떤 집에서는 모든 남성들이 처형당했고 다른 집에서는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았거나 현지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 불균등한 고통의 분포는 복잡한 감정망을 생성했다. 피해자들 간에는 연대감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다. 일상생활은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재편성되었다. 독일군은 여전히 도시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제는 프랑스 민병대의 협력자들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이들은 종종 독일 점령군보다 더 잔인하고 철저했다. 툴의 무기 공장은 이제 신문과 고문센터로 변했으며 저항군과 연계된 용의자들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의 증언에 따르면 20살이 차이 되지 않은 3명의 민병대원들이 방금 폭행한 포로의 얼굴 상처에
산성물을 부었다고 한다. 이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저항 전략을 개발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최소화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는 정치적 주제를 피했으며 순찰대나 밀고자가 있을 때를 대비한 침묵의 코드가 정해졌다. 이제 성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몫이었던 역할을 맡았다. 사업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고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인 로베르트 에브라스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증언은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침묵의 연대감을 묘사한다. 처형 후 독일군은 더 이상 누가 저항군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어느 노인은 자신의 헛간문을 밤에 잊고 닫아주어 누군가 숨어 있을 수 있게 해줬죠. 물이 나오는 우물 옆에 빵을 두고 간 여자, 거리에서 놀던 아이는 군용 차량이 가까워지면 무심코 노래로 경고를 했어요. 모두 이 보이지 않는 저항군의 일원이었죠. 툴 주민들과 마키의 무장 저항군 사이의 관계는 대학살 이후 깊은 변화를 겪었다. 일부 주민들과 전투원들 사이에는 초기의 불신이 있었지만 처형 사건은 고통을 공유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저항군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처형당한 마리 듀퐁은 아들인 18세의 아들이 그 다음 날 밤 마키에 합류하기 위해 사라졌다고 전했다. 저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고 대답했죠.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심리적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처형이 일어난 거리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이들은 수년 동안 폭력적인 장면을 되살리며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 아이들은 심리적 충격에 취약했다. 현지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선택적 무언증, 행동적 퇴행, 수면장애 사례를 문서화했다. 주요 교회의 사제인 앙투안 모로는 지역사회의 감정적 지지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 전 몇 년 동안 종교적 실천이 약해졌지만 대학살 이후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 위안을 찾기 위해 그에게 의지했다. 사제는 집단적인 애도의식을 조직하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그는 툴에 입힌 상처는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 상처이며 단지 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툴에 대한 독일군의 존재는 1944년 8월 16일 연합군의 징역으로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점령군은 임박한 패배를 의식하고 처벌을 강화했으며 주민들은 점점 더 정교한 일상 저항의 방식들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레베크는 독일군의 모든 행동을 비밀리에 문서화했으며 그의 노트는 아무것도 아닌 책들의 표지 속에 숨겨두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해방이 끝나도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 처형당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는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났다. 교회에서 빈 은행, 시장에서 버려진 자리, 조용한 작업실에서 주인이 없는 도구들. 도시는 단지 99명의 남성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함과 안전감을 잃었음을 나타냈다. 지역 역사학자 피에르 베르나르는 이를 집단 영혼의 절단이라고 묘사했다. 이 고통은 신체적인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경제적 충격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다. 많은 가족 사업들이 상주와 전문 기술자를 잃으면서 사라졌다. 농장들은 노동력이 부족해
농사짓지 못했다. 이미 점령과 강탈로 약해졌던 지역 경제는 회복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여성들과 노인들, 청소년들이 경험이나 신체적 강인함이 부족한 상황에서 맡은 일들을 수행해야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대학살의 기억은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생존자들은 자국민들의 희생이 잊혀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증언할 책임을 느꼈다. 오라도르 수르 글란에서의 학살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마르그리트 루프랑 씨는 정기적으로 투를 방문하여 경험을 공유했고 트라우마를 공유한 두 지역 사회를 잇는 연대를 만들었다. 이 공동체 기억에서 남긴 흔적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나타났고 이를 다루는 데 있어 고통이 밀려오는 일이 많았다. 점차 이 방어적인 침묵은 증언의 결단력으로 발전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을 전달하려는 의지로 변했다. 공동체는 초기에는 자발적이고 후에 제도화된 기념의식을 발전시켰으며 그 의식은 집단 애도와 트라우마 앞에서 공동체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침묵에서 증언으로의 이 변화는 직선적이고 균일한 과정이 아니었다. 어떤 가족들은 그들의 상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이들은 거의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 1954년에 이루어진 프랑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어떤 가정에서는 처형당한 이들의 방을 시간이 멈춘 채로 그대로 보존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건의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로 모든 흔적을 없앴다고 문서화했다. 툴의 트라우마는 이렇게 집단 기억 속에 반쯤 치유된 상처로 새겨졌다. 항상 표면 아래 존재하며 언급되지 않더라도 행동과 관점을 결정지었다. 1984년 6월 9일에 일어난 일은 공동체를 깊고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으며 그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없어진 99명의 남자들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래를 어떻게 대면할지 정의했다. 범죄자들의 면죄부, 공포 뒤에 침묵한 정의. 프랑스의 해방은 1944년 8월 툴레의 희생자들에게 정의의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독일군의 철수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이 기대는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민중법원은 지역 협력자들을 재판했고 마지막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일부 낮은 계급의 가해자들은 즉결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루된 게슈타포의 장교인 발터 슈말드는 1944년 8월 15일 레지스탕스에 의해 체포되어 일주일 후 공식적인 재판 없이 처형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의 복수심을 일부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요 책임자들은 독일군과 함께 대부분 탈출했습니다. 두 SS 기갑사단 닷 라이히의 사령관인 하인츠 라머딩은 독일로 돌아와 나치 패망의 혼란 속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처형에 연루된 델 퓨러 연대의 사령관인 오토 바이딩어도 즉각적인 체포를 피했습니다. 오라두르 슈르 글란에 대학살을 저지른 아돌프 디크만은 1944년 6월 29일 노르망디에서 전사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툴레의 정의는 나치 전범 추적이라는 더 넓은 틀 안에 위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 한계와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1945년 11월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주로 나치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SS와 같은 범죄단체에 집중되었고 이들 조직은 전체적으로 범죄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 장교들의 대다수는 국제법정에 서지 않았고 그들의 처벌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1951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군사법정은 하인츠 라머딩을 불참한 상태에서 재판하고 툴레와 오라두르 슈르 글란에서의 대학살에 대한 책임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람머딩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번창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편안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여러 차례 제출한 송환 요청은 독일 당국에 의해 법적 기술적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이면에는 더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에멀징 냉전 상황 속에서 서방의 강대국들은 새로 만들어진 서독의 안정성을 나치 범죄에 대한 정의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반공주의 경험을 가진 구 SS 장교들은 종종 소련의 위협에 대항할 귀중한 동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정치가 법적 원칙을 초과하여 람머딩 같은 인물들이 1971년 자연사할 때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토 바이딩어의 경로는 탈라치화 과정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1947년 그는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SS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4년의 구금 후 그는 1951년 면죄되어 풀려났습니다. 이후 그는 2SS 기갑사단 닷 라이히에 관한 책들을 저술하며 해당 부대의 행동을 저항 세력의 테러적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정당화하는 교과서적인 수정주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책들은 독일 참전 용사들의 동호회에서 널리 퍼졌고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툴레에서의 처형이 전쟁 범죄가 아니라 저항 세력이 독일군 포로를 처형하고 훼손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크게 과장되거나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이 불법적인 면죄부는 이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처형된 사람 중 한 명의 아내인 잔 마르쿠는 1955년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2번 죽었습니다. 처음은 독일군 총에 맞아서, 두 번째는 정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살인자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죽은 자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정의 부재는 람머딩과 바이딩어의 개인적인 사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툴레에서의 처형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약 200명의 SS 장교와 병사 중에서 단 12명만이 식별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외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시리아와 같은 국가로 이민을 갔으며 이곳에서 친나치 정권들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1950년대에 승인된 부분적인 사면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는 유럽 재건과 새로운 소련의 위협이 나치 전범 추적을 뒷전으로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불법적인 면죄부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1953년 보르도 재판이었으며 여기서 23명의 SS 회원들이 오라두르 슈르클란 대학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중 14명은 1940년 알자스 지역이 독일에 합병되면서 강제로 SS에 입대한 알자스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치적 압력과 알자스 지역주의 단체들의 동원으로 인해 불과 3개월 후 특별 사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국가적 편의에 정의가 양보된 배신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인츠 바르트만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툴레와 오라두르에서 처형팀을 이끌었던 하급 장교로 1981년 동독에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97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될 때까지
14년을 복역했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그저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툴레의 만행에 대한 정의 부재는 바흐프랑스와 유럽의 역사적 기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들 사이에 국가적 배척감과 상처를 남겼고, 많은 이들은 전후 프랑스와 독일 간의 화해와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희생된 자신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역사와 피해자 커뮤니티 간의 충돌하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면죄부는 프랑스의 점령 시절 과거와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BC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점령 기간 동안 협력주의를 정직하게 직시하기 어려운 문제로 외국 군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정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역설을 악화시켰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볼 때 람머딘과 같은 전범들의 면죄부는 전후 재건 과정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서독을 소련 블록에 대항할 동맹국으로 삼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서방 강대국들은 나치 전범들의 추적을 점차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기술적 지식이나 군사 경험이 유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죄부가 지리적 정치적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아졌습니다. 툴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정치적 화해와 재건의 필요성, 그리고 도덕적 정의와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간극을 나타내는 더 넓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간극은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환적 정의, 역사적 책임, 인류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툴레에서 처형된 이들의 사례는 정의가 결여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집단적인 역사적 치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영원한 기억, 야만에 맞서 싸운 자들. 해방 직후 몇 년 동안 프랑스가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재건을 시작하던 동안 툴은 99명의 처형된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945년 6월 9일 학살의 첫 번째 기념일에 지방정부는 처형의 중심지였던 수일락 광장에서 기념식을 조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 생존자들, 그리고 이전의 저항자들이 모여 고인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엄숙하지만 친밀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지게 될 제도적 차원과는 아직 거리가 먼 행사였습니다. 이 첫 번째 기념식은 지속될 의례적 요소들을 확립했습니다. 각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1분간의 침묵을 지키며 그들이 처형된 정확한 장소에 꽃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제스처들은 공공공간을 요구하는 깊은 상징적 행위였으며 죽음의 장소를 공유된 기억의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시장이 개회 연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형제들이 처형된 각 가로등은 오늘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물이 되고 이 광장의 모든 돌은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결단의 증인이 됩니다. 기억의 공식적인 보존은 1947년 첫 번째 기념비가 세워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수일락 광장에서 세운 간결한 비석으로 99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을 위한 전통적인 기념비들과는 달리 이 기념비는 처형된 사람들의 시민적 신분과 그들의 죽음을 나치의 야만성의 희생자로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묘사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으로 처형을 제시하는 레비셔니스트 서사와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념화 과정은 다음 몇 년 동안 단순한 수동적 기억을 내놓는 이니셔티브들로 강화되었습니다. 1959년 툴의 점령과 저항에 관한 문서센터가 개소되었고 이 센터는 학살과 점령의 더 넓은 배경에 관련된 증언,
사진 및 문서를 수집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던 이 센터는 1992년에 공식 개관한 현재의 저항과 추방박물관으로 발전하며 이 시기의 기억을 보존하는 전국적인 공감망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6월 9일의 사건들을 문서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점령, 저항 및 해방의 더 넓은 역사적 맥락 안에 배치합니다. 영구적인 전시, 원본 문서 및 생존자들의 오디오 비주얼 증언을 통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선 다차원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의 첫 번째 관장인 장 보사르드가 설명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발생한 일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관적인 노력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자신들만의 기념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처형된 사람들의 사진과 개인 물품을 포함한 작은 가정용 재단을 유지하며 이는 공공기념비를 보완하는 친밀한 기억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교육장학금이나 자선기금을 설립했으며 이는 개인적인 상실을 공공의 선을 위한 기여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집단 기억이 공식적인 기관들과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들의 일상적인 실천들로 동시에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툴과 오라도르 수르 글란의 사이의 관계는 연속적인 보복의 비극적 유대에 의해 기억 보존을 위한 협력적 형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53년부터 두 지역의 대표들은 서로의 기념 행사에 참여하며 같은 군사부대의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공동 역사를 인정해왔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지역 사회들 간의 연대는 전쟁 기억이 영웅적인 서사로 단순화되며 민간인의 경험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던 시기에 각자의 역사적 인정 요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94년 학살 50주년은 툴의 기념화에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이미 사망했기에 기념식은 세대 간 전승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해의 기념식은 처음으로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포함하며 이 아픈 과거와 새 세대를 연결하기 위한 교육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어 하였습니다. 채택된 슬로건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기억하기는 기억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반영하며 과거의 아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의식의 기초로 이해되었습니다. 기념의 유럽적 차원은 이후 몇 년 동안 대륙적 통합과 건설 과정에 맞춰 강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던 독일 대표들의 기념식 참여는 점차 과거의 정직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화해의 상징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2004년 라머딩이 죽을 때까지 무죄로 살았던 뒤셀도르프 시장은 공식적으로 기념식에 참여하여 전범을 보호한 데 대해 사과하고 툴의 기억을 자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의 국제화는 학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툴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단지 지역적 또는 국가적 트라우마로 인식되지 않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의 유럽적인 패턴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툴의 국제적 기억 네트워크인 Sites of Conscience와 같은 네트워크에 포함되면서 이는 참혹한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인권 교육과 관련된 초국적 대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툴의 참상을 기억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민주적 시민성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법적 증거나 역사적 문서로 수집된 생존자들의 증언은 이제 극단주의 타자의 비인간화, 갈등 상황에서 문명 규범의 취약성에 대해 민감성을 높이는 도구로 교육적 차원을 획득했습니다. 특정 교육 프로그램들은 툴의 역사를 활용하여 전쟁 범죄,
과도기적 정의, 전후 화해와 관련된 현대적 문제들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억의 보존은 21세기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 직간접 증인들의 사망은 생생한 기억에서 역사적 기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건들과의 감정적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가족적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세대는 문화적 표현과 현대적 해석 틀을 통해 더욱 중개된 연결을 맺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는 기억의 희석 또는 망각의 위험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관심사를 잇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회도 됩니다. 21세기 초 유럽에서 극단주의 이념의 부상은 이러한 기억의 보존에 새로운 긴급성을 부여했습니다. 나치 범죄를 상대화하거나 파이, 외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촉진하는 담론에 맞서 툴과 같은 장소들은 그러한 이념들이 권력을 잡을 때 초래하는 궁극적인 결과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아들인 루시앙 루젤이 그리고 이전 박물관 관장이 말했듯이 툴의 기억은 향수를 위한 연습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경고입니다. 각 세대는 우리가 왜 기억하는지, 이 기억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교육적 가치는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공동체에게 역사적 연속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집단 희생을 인정하는 데 뿌리를 둡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점령 동안 프랑스의 경험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저항의 영웅주의와 폭력과 보복의 사이클에 갇힌 민간인의 고통을 모두 인정합니다. 국제 차원에서는 과거의 참혹한 사건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평화 문화 발전을 위한 더 넓은 노력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툴의 기억은 죽은 자를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그것은 야만이 먼 사회나 시기의 특권이 아니라 발전된 문명의 심장부에서도 잠재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상기시킵니다. 1994년 기념비에 추가된 비문처럼 말입니다. 툴의 남자들에게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처형된 이들에게 그들의 희생은 우리가 항상 오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강요합니다. 1944년 6월 9일 툴에서 가로등에 처형된 99명은 이제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명적 성취의 취약성에 대해 경고하는 수호자로서 집단 기억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들의 기억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폭력은 끊기 어려운 순환을 일으키며 진정한 피해자는 대립하는 세력에 의해 공통된 인류애를 잃은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의 재에서 현대적인 프로젝트를 건설한 대륙에서 툴의 기억은 죽은 자들을 향한 의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미래 세대들을 향한 불가피한 약속을 나타냅니다.